네, 저 불금의 글로벌 라이브 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네, 중국 투자 전문가 찡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또 뵙습니다. 오랜만인가요? 저번 주에 뵀나? 2주 만이에요. 2주 만에. 2주 만이죠. 예. 맞아요. 아주 오래간만이죠. 예. 오늘 내용 시작하기 전에 제가 두 분이랑 시청자분들께 도움을 하나 청하고 싶은데요. 예. 네. 제가 BYD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영업 본부장 겸 BYD 재팬 사장을 심층 인터뷰할 기회가 생겼어요. 네. 친구 소개로. 네. 근데 여기서 아태 지역은 중국을 제외한 아태 지역. 근데 제가 궁금한 질문을 쭉 적겠지만 저는 중국 리서치를 오래 해온 중국인이고, 근데 제가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뭐 BYD 투자 여부를 떠나서 BYD나 중국 전기차에 대해 어떤 점에 대해 궁금한지는 대충 알지만 그래도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제가 방금 오기 전에 몇 시간 전에 제 유튜브 최신 영상을 올렸어요. 한 1분 30초짜리. 근데 그 밑에다 여러분들이 BYD나 또는 전기차 산업, BYD는 또 배터리도 하고 또는 전기차가 아니더라도 경제랑 관련된 네. 뭐 전반적인 어떤 본인이 궁금한 질문을 올려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찡닝님 요즘에 계속 유튜브 활동 더 활발하게 하고 계시죠? 좀 게으름병이 생겼는데 지금부터 다시 정상화하려고. 예. 그리고 BYD는 아시다시피 중국 국내에서는 이미 판매량 1위이고 해외는 작년 하반기부터 유럽 수출 시작했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라오스, 태국 그리고 최근에는 인도랑 몽골에도 진출했고요. 네. 그리고 전기차는 이렇고 배터리는 현재 한 90%를 그 자체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BYD는 배터리 사업에서는 또 다른 자동차 업체에 공급하는 게 미션인데 2주 전에 그 토요타 중국 법인에서 합작사잖아요. 저번에 그 바퀴가 빠진 놈. 문제가 있었던 네. 니콜. 그 첫 번째 전기차 모델을 중국에서 발표했어요. 이제 판매도 시작됐고, 근데 아직은 반응이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고. 근데 그 첫 번째 중국에서 출시한 모델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CATL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모델은 판매는 시작 안 됐지만 지금 발표는 했어요. 네. 근데 그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BYD 거예요. 그래서 BYD에게 있어서는 뭐 토요타 전기차가 중국에서 이제 어떻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BYD 배터리 사업에 있어서는 토요타가 더 중요한 어떤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BYD가 또 토요타 그 중국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파워트레인도 이제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BYD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든 안 계시든 본인이 궁금한 질문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제가 취합할게요. 그리고 내가 쓴 질문이 예를 들어 다른 구독자가 이미 적었다. 예. 그 똑같은 질문이라도 적어주세요. 반복된 질문이면 그만큼 중요한 질문이 예. 아닐까. 네. 뭐 질문 저희도 대답 한번 하면 됩니까? 두 분이 만약 그 BYD 재팬 사장 겸 BYD 아태 지역 영업 본부장이랑 뭐 만나서 수다 떨 있으면 두 분은 어떤 질문을 하실 거예요? BYD 아태 지역 영업 본부장을 만났다. 우리가 주로 동남아랑 호주. 그쪽. 전 사실 궁금한 게 명확하게 있는 게 네. BYD 입장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마켓이 내수 시장이고 네. 또 가장 잘하고 있는 게 내수 시장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략적으로 내수 시장에 더 집중해서 올인해서 내수 굳건한 수성을 더 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수성을 해야 될 상황이고 잠시만요. 제가 녹음해도 될까요? 그럼요. 왜냐면 메모할 시간이 없어. 지금 저희 녹화되어 있지 네.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네, 수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디펜스에서 내수 시장 일을 확고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지금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확장 글로벌에 더 초점을 네. 맞추고 있는데 그게 이유인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거 물어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파생되는 질문이 네. 제 질문일 수 있는데 일단 뭐 이미지 쇄신, 그러니까 외국을 나가게 되면 네. 그 중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 그런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걸 뭐 세부적으로 이제 저는 가격과 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 자동차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여러 이제 해외에 있는 자동차들과 비교를 했을 때 뭐 지금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래도 뭐 질적으로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어떤 전략을 좀 네. 가지고 갈지 알겠어요. 여기서 파생되는 것 같아요. 약간 세부적으로. 네. 이 정도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아. 네, 방송 중에 그리고- 실시간 녹음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예. 생각에는 물론 그 최종 날짜는 다시 한번 컨펌해야 되겠지만 예. 이분이 아태 지역 담당자인데 이 인터뷰를 좀 잘해서 예. 이분 소개로 또 유럽 담당이 있잖아요. 예. 유럽 영업 본부장. 그래서 좀 더 유럽 본부장까지 심성 인터뷰하면 BYD 글로벌에 관해서는 거의 다 예. 지금 실시간 댓글로 올려주실 필요 없고 그 네. 제 유튜브 가장 최근 영상 밑에다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댓글로 질문을 예. 남기시지 네. 않을까. 아, 궁금하네요. 또 어떤 대답들이 나올지. 네. 일단은 최근에 비아디가 사실 중국 전기차 브랜드 내에서도 굉장히 돋보이는 것 같고 비아디가 저는 그 찔링님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디자인의 퀄리티가 제가 실내는 안 들어가봤지만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럽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다. 뭐 국내도 사실 요즘 전기차 잘 나오잖아요. 예. 근데 비아디도 거의 유럽의 스탠다드에 근접한 디자인으로 놀랐어요. 최파고님이 아유, 이름이지 이름. 최파고님이 예. 전기차에 너무 사랑을 많이 예. 품고 있는 것 같고 또 유독 BYD에 대한 너무 개인 감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비아디가 진짜 잘 하더라고요. 잘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갖고 있어서 그래요.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전기차도 예.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전기차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예. 물론 네. BYD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다른 전기차 예. 브랜드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처럼 안 갖고 있으면 뭐 그런가 보다. 제가 그분 인터뷰할 때 제 질문이랑 한국 투자자 또는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나눠서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재밌는 인터뷰가 되겠네요. 예.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 어떻게? 뭐 경제나 증시 얘기는 좀 지루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전제가 경제랑 거기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증시라서 예. 최근에 저희 고객이나 구독자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중국 증시가 연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락했잖아요. 물론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한 2달 동안 반짝 반등이 있었지만 7월부터는 뭐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잖아요. 증시가. 그러면 지금 당대회도 마무리됐고 새 지도부도 출범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중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증시가 도대체 언제 반등할 수 있냐. 예. 그거 어떤 구독자분은 제가 못 참고 또 저가 매수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예. 항상 사람의 심리가 아무리 그 근거를 안 좋다 얘기해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중국 경제에 대해서 방금 좀 말씀하셔가지고 이거 약간의 많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할 수도 있고 네. 저는 그러니까 많은 얘기를 들었겠지만 네. 다른 타 이제 막 방송에서 전 찍닝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번에 시진핑 4년민 네, 연임이 이제 3번째 네. 됐는데 이게 그러면서 안 좋은 약간의 시그널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해석으로 경제나 증시에 대한요, 아니면 전체적인 국가 전체적으로 차원에서 앞으로 찍닝님이 보시는 관점, 지금 이 메시지 물론 좀 예민한 부분일 수 있을 것 제가 같은데 민감한가요? 아주 이게? 민감하죠. 제가 이 자리에서 중국을 공안이 이거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제가 중국을 비판해야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겠죠.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명확한 어떤 뷰만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많은 나라에서 뭐 독재다 뭐라고 비판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생각하면 2018년부터 중국의 과학기술, 경제, 금융, 군사, 대만, 언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지금은 그 제재가 더 강화되고 있고 향후에도 더 강화될 거예요. 이거는 운명이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당대회 그 10월 16일에 시 주석이 그 연설한 내용을 쭉 보면 제 느낌은 5년 전에 19차 당대회 때 그 연설이랑 비교해 보면 차이를 느낄 수 있잖아요. 2017년 19차 당대회 때는 미국 제재가 딱히 없었어요. 2018년부터니까. 근데 이번에 24 당대회 버전을 쭉 보니까 그 글을 읽는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좀 오바스럽게 표현하면 미국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내용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내용 자체가 두 분은 그런 느낌 두 분은 또 한국이니까 제가 그런 중국말을 그래서 진짜, 예를 들어서 그 1번부터 10몇 번까지 쭉 있잖아요. 거기에서 안전을 강조했고
안전. 식량 안전, 국방 안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안전. 그리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5년 전의 버전은 중국 경제는 지금 고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예. 정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고성장이나 성장이랑 관련된 단어는 아예 없어졌고 중국 경제는 지금 고품질로 가야 된다. 고품질이 사회주의 현대화 전면 건설의 최우선 임무다. 그러면 고품질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품질이 더 향상되는 것도 있지만 과학기술, 첨단기술, 부가가치 향상. 그래서 이런 면도 물론 기본적인 전체적인 경제 규모의 성장도 중요하지만 예. 그리고 또 대만도 5년 전에 그 문구랑 비교하면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어쩌면 미국이 어차피 중국이 1위로 못 올라오게 밟아버리는 게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시기일수록 제 생각에는 뭐 독재고 뭐고 더 중국 입장에서는 더 합심하고 더 하나로 뭉쳐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한국에는 그런 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 있어요. 이거 번역하면 좀 한국어답지 않은데 신 같은 경쟁자보다 예. 더 무서운 거는 돼지 같은 파트너 또는 강력한 외부 적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부적인 분열이다. 그러면 물론 또 시청자분들은 또 찔링은 중국인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번에 당대회 내용을 보고 진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여러 방면으로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뭔가 맞춤형으로 나온 연설문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럼 고품질이라는 단어는 지금의 어떤 정세를 봤을 때는 반도체라고 봐도 되나요? 뭐 세부적으로 반도체도 봤을 때? 그중에 중요한 부분이지만 반도체뿐만 물론 한국이나 지금 전 세계가 반도체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첨단 쪽은 반도체 외에 수많은 분야가 많죠. 있잖아요. 예. 뭐 항공 엔진도 예.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반도체라고 하면 그 대만 뭐 반도체 업체 뭐 다 아는 그 반도체 티모 업체 회사요? 예, 예. 네. 상해 법인에 근무하는 저희 대학 동창 제가 2004년에 졸업했으니까 예. 동창들이 거의 다 직장 생활 18년 정도 됐어요. 그 대만 티모사의 상해 법인에 근무하는 저희 대학 친구 말로는 TSMC입니다. 미국이 2018년 화웨이 제재하고 그 후에 또 장비 뭐 제재하고 점점 제재하는 범위랑 강도가 세졌잖아요. 그래 중국의 첨단 반도체는 이제 해방 전으로 돌아갔다. 한국도 1945년 8월에 광복했죠. 중국도 똑같이. 그래서 그 허탈한 마음을 그냥 첨단 반도체는 이제 해방 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여러 방면으로 제재를 하니까 또 허탈한 마음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난 2, 3년 동안 미국이 중국의 과학기술이랑 첨단 기술 또는 바이오랑 관련된 기업들을 한 몇 개월 간격으로 그 제재 리스트에 올렸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티모사 말고 중국 현지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하는 대학 동창 말 그래 더 많은 중국 기업이 그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가야 돼. 그 제재 리스트에 올라갔다는 거는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있어서 미국이 그 유형을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제재 리스트에 더 많이 올라가야 돼. 야, 해석을 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구나. 너무 허탈하니까 그러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해지면 사람들이 표현을 그러네요. 좀 이거 제재 좋은 거야. 그만큼 우리가 견제하는 거거든. 그리고 물론 너무 좀 제가 좀 너무 웃으면서 농담식으로 말지만 제가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에요. 중국 경제랑 증시 위주로 보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반도체는 아시다시피 이미 정상적인 시장 원리가 아니라 미국의 패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 돼버렸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제 생각에는 미국은 이번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든 또는 칩4든 이거를 통해서 일석이조가 아니고 일석사조가 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물론 제가 그 생각이 깊지 않을 수 있는데 첫째는 가장 앞세우고 있는 명분 중국 반도체 굴기를 제재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미국이
장비 강국이지만 다른 쪽은 일본이랑 유럽이랑 한국이 그리고 대만이 최고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는 명분상으로는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제재하지만 결국은 첨단 반도체 산업을 미국에서 새로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과정에서 5년이든 10년이든 15년, 20년이든 대만, 일본, 한국의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를 이용해야 되고요. 저는 최종 목적이 중국 제재와 동시에 결국은 미국에서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GE나 그 프랑스 알스톰 제재할 때 결국은 GE가 그걸 먹어버렸고 지금은 정상적인 시장 원리에 따르면 인텔이 서버 쪽은 강하지만 다른 쪽은 사실 삼성이랑 TSMC가 더 강하고 근데 결국은 인텔을 비롯해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을 구축하는 게 목적을 생각해요. 이게 일석이조고 일석삼조는 지금 곧 중간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내부 정치적으로 또 민심 투표 그를 고려하면 이게 또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이거고 네 번째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예전에 80년대 미국이 토시바의 반도체 그때 85년인가 전 세계 70%를 차지했던 반도체 토시바를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그 후에 토시바 그룹이 여러 개로 나눠졌고 또 그중에 토시바 가전사부가 그 중국의 메이디가 인수했고요. 그런 사례들을 참고하면 그리고 2018년에 화웨이 그 창업자 딸을 또 그러니까요. 갑자기 체포하고 예. 그리고 2013년에는 또 프랑스 GE가 가장 큰 경쟁사인 GE를 가장 큰 경쟁사로 두고 있는 그 알스톰 에너지 대기업 알스톰 자회사 CEO도 갑자기 저번에 화웨이 창업자 딸처럼 갑자기 잡혀가고 그래서 이 일석사조 중에 네 번째는 지금 당장 저는 모르겠어요. 3년이나 5년이나 이러면 이 구축이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수년간의 투자가 필요한데 만약 한국, 일본, 대만 반도체 기업들의 이용 가치가 어느 정도 수명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일석사조 심지어 일석오조, 6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방금 그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저희 대학 동창이 진짜 그렇게 말했거든요. 더 제재 리스트에 많이 올라가야 된다. 그 해방 전으로 돌아갔다. 이제 현실을 직시하자. 그동안은 고액의 금전으로 미국 거, 일본 거, 대만 거, 한국 거를 그냥 쉽게 샀는데 이제는 정신 차려야 돼. 근데 너무 정신을 늦게 차린 거예요. 예.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첨단 장비 그리고 일본의 소재 예. 그리고 한국의 파운드리 뭐 TSM 이런 그리고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의 좋은 인력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중국은 14나노 이내 또는 7나노 이내 첨단 반도체는 안 됩니다. 그 중국 현지 대형 증권사들의 그 전자팀이 있잖아요. 예. 리서치 센터 안에 그것도 반도체 분석하는 지인들이 뭐 전자팀이 5명이면 그 안에 이렇게 반도체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증권사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그 내용은 보고서에 안 나올 테니까 물어봤어요. 너가 생각하기에 반도체 담당이야. 너가 생각하기에 중국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국산화는 언제 가능할까? 그 친구 대답이 10년? 20년? 30년? 50년? 그건 누가 알겠어. 그래서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제재한다는 것은 그 외의 산업은 이미 제재할 필요도 없고 제재할 그런 상황도 아니라는 걸 반증했다고 생각해요. 예. 남은 게 첨단 반도체. 또 중저 반도체는 이미 중국이 국산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제재 안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확실히 뭐 해방 전으로 돌아갔다 이거는 진짜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고 실제로 미국이 계속 제재하면 중국은 방도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5년 10년은 어려울 수 있지만 중국이 또 가장 잘하는 게 끈질기게 5년, 10년, 20년, 몇십 년을 계속 그 아주 사소한 양적인 성장이더라도 예. 계속 하는 거. 어차피 단일 정당제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그 T사 또 뭐 사의 예. 그만 친구는 올해가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그 미국 장비는 1년 동안 그 유예된 게 또 많잖아요. 예.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에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더 어렵고 더 심각해질 거다.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아주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아주 사소한 기술 향상이라든지 투자라든지 그거를 조금씩 양적인 거라도 조금씩 향상하는 게 이번 미국 제재를 계기로 해서 정신 차리도록 했다. 아 그러면은 지금 미국 제재로 인해서 뭐 정신 차린 뭐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것 같고 또 방금 말씀하신 어떤 중국의 어떤 끈질김이 있기 때문에 뭐 네. 10년, 20년 계속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3연임이 하나의 중국을 하나의 투자처로서 봤을 때 네. 저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중국을 하나의 투자처로서는 좀 매력을 앞으로 향후 매력이 있다 없다 주식 봤을 때 말씀하시는 예, 뭐 거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요. 예. 지금 오늘이 10월 28일. 예. 저는 지금 매수할 생각 없고요. 음. 연말 연초까지 어떤 변화가 생길지 보고 결정할 거예요. 물론 연말 연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데 예. 시간이 너무 지났는데 예. 오늘은 괜찮습니다. 다룰 시간이 없지만 예. 지금 중국의 경기, 정책 기조, 환율, 고용, 자금 수급, 투자 심리 그리고 실적 시즌 이게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 생각에는 7월 이후에 많이 하락했지만 연말까지도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국 증시 매년마다 좀 다르지만 확률상 연말 연초에 뭔가 변화가 생길 때 11월, 12월, 1월, 12월, 1월 연말 연초에 뭔가 큰 변화나 어떤 방향성이 변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당대회는 경제를 논하는 회의가 아니라 당 조직의 회의예요. 근데 중국은 매년 12월 중순에 경제 분야의 최고급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려요. 그 회의에서 올 한 해 어떻게 됐다는 걸 정리하고 내년에 정책 기조를 제시해요. 그거를 세부화로 아주 긴 보고서로 쓴 게 내년 3월 전인대에서 새로운 총리가 읽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세히 물론 오늘 내용을 많이 준비하는데 경기, 정책 기조, 환율, 고용, 자금 수급, 투자 심리, 실적 시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제 결론은 연말까지는 반등보다는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제 돈이라면 아직은 섣불리 물론 이미 섣불리 들어간 사람들이 좀 있어요. 주변에도. 예. 네, 저는 적어도 12월, 1월까지 기다릴 거예요. 예. 네. 아니 그 최파고님도 그 어떻게 반도체 또 관심 많으시니까. 네. 그리고 반도체 말씀하세요. 네, 저도 근데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게 시장의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어차피 반도체라는 게 인공지능이라는 산업, 뭐 자율주행이 됐던 거기에 확장돼서 필수적인 건데 네. 만약에 제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작은 국가라고 하면 사실 그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화합하거나 뭔가 미국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형태로 갈 건데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패권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러기 어려운 구조잖아요. 저는요. 네. 많은 분들이 G2 패권 다툼 저는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을 제재하는 거지 중국이 원하는 거는 단일 패권이 아니라 미국, 유럽, 뭐 중국 이렇게 뭐 동남아 다각화예요. 그래서 G2라는 단어도 사람들이 G2라는 표현을 들으면 무의식 중에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원래 그 미국의 경제학자가 처음에 G2라는 단어를 만들었을 때는 이런 의미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미국은 첨단 뭐 그쪽을 주로 하고 중국은 그거보다 좀 밑에 플러스 소비 시장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 G2라는 그 용어를 만들었는데 점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약간 이런 라이벌 관계처럼. 네. 그리고 방금 최파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웬만한 힘이 없는 나라라면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지만 제 생각에는 반도체도 그렇고 만약 지금 상황에서 중국이 딱 꿇고 들어가면 영원히 꿇어야 돼요. 물론 지금 미국의 1인당 GDP가 중국의 5배, 한국은 중국의 3배. 중국은
패권을 다투기라기보다는 지금 1인당 GDP가 미국의 5분의 1이에요. 아직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중국은 예를 들어서 내수 소비 규모, 수출 규모, 수입 규모, 뭐 군사비 이것저것 따지면 그 규모 자체는 거의 세계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14억 인구를 제하면 그거는 거의 한국보다 더 밑에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제재 그리고 동맹국을 이용해서 제재에 동참시키고 있지만 중국이 지금 우선 해야 한다는 거는 미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하다기보다는 중국 자체의 발전을 계속 이끌어야 돼요. 1인당 GDP든 중국의 1인당 국방 지출이 미국의 14분의 1에서 15분의 1이에요. 뭐 면적은 크지만 예를 들어서 1인당 의료비도 미국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중증 병상 수도 10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근데 중국이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둘 수 견제해야 없다.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반도체 얘기 때 제 생각에는 물론 뭐 한국의 정책 당국이나 삼성이나 대기업 뭐 헤드분들이 열심히 알아서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어려울 시기일수록 한국 입장에서는 더 기술 혁신에 더 투자해야 되고 물론 미국 뭐 정치적인 군사적인 이유로 일본이랑 한국은 절대로 미국 앞에서 say no 할 수 없는 나라지만 그쪽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미국과의 외교 그리고 중국과의 외교도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되고 네. 한국 국내는 아무리 미국에 투자해도 한국 국내 일자리 창출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네. 그러면 한국 국내에도 TSMC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기술 혁신, 기술 우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저번에 저희 동생이 서울대 유학 중이라서 가끔 일부러 서울대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고 있는데 저번 달에 이런 기사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지난해 서울대 입학생이 3,153명이었는데 그중 입학 후 스스로 그만둔 학생 수가 330명이다. 그중 한 80%가 이공계다. 그래서 그 그만둔 330명이 80%가 거의 다 의대나 약대로 갔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물론 그분들도 뭐 자기 커리어나 돈 뭐 그 진로를 위해서 개인적인 선택이지만 이런 현상은 너무 도움이 안 돼요.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 청와대학교나 북경대학교의 화학이나 물리학과에 들어가면 이거는 절대 이거는 온 집안이 막 축하하고 그런 일인데 그래서 저는 한국이 뭐 고령화도 문제지만 제한된 인구 속에서 이 인구를 핵심 분야로 어떻게 그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그리고 솔직히 한국의 모든 경제 지표에서 반도체를 빼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많이 나올걸요. 그래서 미국이 시키니까 그 TSMC도 그 미국이 제재하고 칩4 하고 나서 대만 TSMC도 따를 수밖에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TSMC 창업자가 90몇 창업자랑 지금 현 대표이사가 그 지금 대만 집권당이 민진당이잖아요. 민진당에게 어떻게 좀 조금이라도 좀 시간을 끌거나 협상하도록 노력해 줘라고 했지만 사실상 아시다시피 민진당은 미국의 하소연이나 마찬가지라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전체 경제 산업에 있어서 반도체가 만약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 뭐 몇 년 후에 반도체가 진짜 더 안 좋아졌다. 그러면 그 반도체 밑에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중소기업이 더 일자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러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분들의 자녀분들은 또 어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산업이나 기업 차원이 아니라 어쩌면 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 운명이랑 청년들의 미래랑 관련 뭐 중국인이 제가 이런 거를 근심할 일은 아니지만 아니 뭐 제가 뭐 잠깐 그런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땠나 그때 제가 학창 시절 때는 허준 드라마 제가 제주에 공부 잘하는 애들 전부 한의학과 간다고 허준처럼 그리고 그 올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쵸. 그 이병헌 그 올인 때문에 제 주위에 막 호텔리어 되신다고 호텔 경영학과 엄청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 붐으로
뭐 MBA 따라간다, 호텔 경영학과.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대적으로. 저는 이번에 미국 제재가 계속 더 심화되는 걸 보고 예.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 인문계를 나왔지만 제가 물리랑 화학을 좋아했어요. 예. 하지만 그 국영수 외에 대학 수능을 볼 때 인문계는 정치랑 역사를 보고 예. 이공계는 물리랑 화학을 보는데 항상 화학은 90 몇 점이 나왔는데 물리는 80 몇 점 나왔다가 90 몇 점 나왔다. 그래서 명문대 가려면 제 입장에서는 인문대가 점수가 더 잘 나와서 이공계를 포기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이공계를 선택했어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예. 엔지니어를 할 수... 네, 점수 때문에 이공계를 포기했다. 예, 찔링님의 사소한. 원래 이제 오늘은 중국 사적인, 경제랑 예. 증시를 심층 분석하려고 했는데 제가 예. 너무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제가 또 궁금했던 부분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불금에 또 글로벌 앱 지금까지 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 질문 댓글 마감일은 10월 30일까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10월 30일까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찡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